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히틀러가 크롤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권법을 갖다 통과시킬 때 독일 의회에서 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누가 결단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이런 테마로 제 주장을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1월 31일 수상이 되자마자 영구 집권과 절대 권력을 위해서 국회를 방어하는 짓을 저지릅니다. 국회가 불탔다는 것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검증하고 심판하는 국민을 불태웠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독일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은 이 국회 방어와 더불어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란 피를 동반하지 않는 명예의 혁명입니다.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서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된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4년의 그 기간 동안 안에 무엇인가를 해야 됐기 때문에 히틀러는 아마도 영구 집권을 향해서 이제 국회를 갖다 불지르는 이런 자작극을 벌이게 됩니다. 힌덴부르크는 독일에서 좌파를 배제한 채 우파가 연합해서 우파 단독으로 연정을 이끌게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힌덴부르크의 바람대로 독일 우파는 연정을 꾸릴 만큼 50%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독일 우파가 항상 그 약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나치는 1932년에 비로소 제1당이 되었지만 같은 우파 안에서 연정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우익들도 나치와 연정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단독으로 수상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일 우파회, 즉 보수 우익 집단들과 담합과 밀실 교섭으로 인해서 우여곡절 끝에 수상이 됩니다. 이 히틀러가 수상이 되는 1년 8개월의 이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했기 때문에 히틀러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여하튼 파페는 우리가 히틀러를 에워싸고 고용했다고 하면서 힌덴부르크를 설득했고, 힌덴부르크는 파펜과 독일 보수 우익이 히틀러를 에워쌌다 그러니까 이 말에 안심하면서 이제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파펜은 1932년 6월달부터 12월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한 6개월 정도 수상으로 재직했습니다. 그 파펜이 수상으로 재직하던 시절 브란덴부르크 지방의회에서 이제 그 경찰서라든지 그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모든 조직 부서를 갖다가 다 폐쇄시켜 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이제 관할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그 역사가들은 이제 파펜의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독일의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는 이 행정체계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치안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관할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파페는 이 브란덴부르크의 이런 권한을 갖다 해체시켜 버리고 이것을 이제 자기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의 수상이 서울경찰서를 갖다 없애고 자기가 서울경찰서장을 하는 이런 꼴이었습니다. 이 파펜 쿠데타로 인해서 브리닝이 강력하게 시행했던 나치 돌격대 금지령이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브리닝이 수상으로 있던 시절에는 나치 돌격대의 집회나 이런 것이 다 금지되었기 때문에 나치가 극단적인 짓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설령 극단적인 짓을 한다고 하면 법정에 세워서 준엄하게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 나치 돌격대는 행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나치 돌격대 행동의 제약을 갖다가 이제 그 파펜이 해제시켜 버린 거죠. 슐라이어하고 이것이 이제 나치 돌격대가
독일을 갖다가 극단적인 폭력과 공포로 몰아가면서 돌격대가 거리의 해결사로 날뛰는 계기가 됩니다. 여하튼 히틀러는 수상이 되었을 때 이제 파펜을 부수상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나치당에서 프리크는 내무부 장관, 괴링은 문서 장관을 갖다 역임하게 됩니다. 딱 두 개만 원했어요. 그 내각의 강요들 중에서 히틀러는 내무부 장관하고 무임소 장관 둘만 원했어요. 파펜이 히틀러를 애워쌌다라고 하는 주장은 결코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두 개의 장관 자리를 빼놓고 히틀러가 수상이 된 거 이거 외에는 전부 다 독일 보수 우익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수 우익이 나치를 갖다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었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나치를 갖다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은 훗날 하나의 착오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히틀러는 1932년 37.3%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해에 열린 선거에서 나치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합니다. 그가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수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나치가 제1당이 된 것은 맞지만 합법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훗날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적인 모든 합법 과정을 통해서 수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나치의 선전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일 보수 우익과의 담합과 밀실, 야합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수상이 된 것이지 절차적인 합법성에 따라서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당이 되었다는 것하고 절차적인 합법성에 따라서 수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여하튼 히틀러는 선거가 37.3%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36% 정도로 이렇게 얻기 때문에 히틀러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선거에서 히틀러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치는 제1당이 못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 독일의 그 지배적인 어떤 그 역사적 어떤 해석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합법적으로 정권을 갖다가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뜻했기 때문에 여하튼 영구 집권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상이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2월 27일 날 히틀러가 국회를 갖다가 방화하는 이유입니다. 국회를 통해 의회가 불심을 받으면 그는 어렵게 수상이 되었지만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히틀러는 결국 영구 집권을 위해서 국회를 갖다가 불지릅니다. 사실은 국회를 불질렀다라는 얘기는 히틀러가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부정했다. 그래서 결국은 나치의 일당 독재로 가는 길을 이제 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말기에 이미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 내각제로 아주 파행적으로 그리고 기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1928년에 수상이 됐던 사회민주당의 헤르만 밀러는 과반수 이상으로 연정을 통해서 수상이 되었지만 독일에 있어서 국방비를 갖다가 감축했다는 이유 때문에 힌덴부르크로부터 이렇게 해임됩니다. 대통령이 수상을 갖다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원 내각제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을 대통령 내각제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바이마르 공화국에 있어서 말기는 이렇게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 내각제로 이렇게 파행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힌덴부르크는 헤르만 뮬러를 갖다가 사임시키고 이제 브리닝을 갖다가 수상으로 임명합니다. 브리닝은
국민이나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브리닝은 힌덴부르크하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지만 결국은 힌덴부르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갖다 끌고 갑니다. 1928년부터 30년까지 헤르만 뮬러, 1930년부터 1932년까지 브리닝, 1932년 6월부터 12월까지 파펜, 1932년 12월부터 1933년 1월달까지 슐라이어로 바이마르의 이제 수상들이 이렇게 역임합니다. 자, 이렇게 헤르만 뮬러, 브리닝, 파펜, 슐라이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나치당의 히틀러가 1933년 1월 31일 날 드디어 수상이 됩니다. 히틀러는 수상이 되기 전에 수상에게 소위 말해서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다가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독재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히틀러의 제안을 갖다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1932년에 37.3%로 제1당이 된 히틀러가 단독으로 과반수를 갖다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수상이 될 수 없었고, 수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힌덴부르크에게 구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히틀러가 이미 행정부에다가 입법부의 어떤 권한을 갖다가 같이 달라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수권법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힌덴부르크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히틀러는 여기서 의회 민주주의 안에서 의회 독재로 가는 이런 요구를 갖다가 자신이 수상이 되는 과정에서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힌덴부르크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1932년에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제1당이 됐고 1933년 1월 31일 날 수상이 되는 이 긴 과정 동안에 히틀러가 계속해서 수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히틀러의 이런 과도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 즉 히틀러는 독재를 이미 이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브란덴부르크의 경찰 행정이 이미 수상에게 통합되었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파펜 쿠데타가 바로 이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치당의 프리크가 내무부 장관이 되었고, 나치 돌격대의 이제 금지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펜하고 슐라이어가 동시에 나치 돌격대의 금지령을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히틀러는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국회를 갖다 불지를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상이 되었을 때. 왜냐하면 나치 돌격대의 이런 금지령도 풀렸고, 그 다음에 브란덴부르크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도 이제 헤르만 괴링이 하고, 그 다음에 독일 내무부 장관, 다시 말해서 연방정부의 내무부 장관이 모든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히틀러는 얼마든지 국회를 갖다가 자유롭게 불질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틀러는 1934년 의회 연설에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세계는 확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1944년 독일이 패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가 약속 하나만큼은 정말 잘 지킨다라고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자, 그는 수상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국회를 방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방어하는 바로 그 시기에 그는 다하우 수용소, 훗날 이제 절멸 수용소의 어떤 기초를 이제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어떤 반대파, 즉 정적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는 레닌의 흉내를 내면서 레닌이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히틀러는 모든 권력은 나치에게로 이렇게 통합시켜버렸습니다. 비스마르크가 1871년 독일을 통일시켰을 때도 독일은 여전히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분열하고 대립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하고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고유 권한에 대해서 서로 타치하지 않는 것이 독일의 이제
그 행정의 어떤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갖다가 모두 다 중앙정부에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독일어로 글라이샬퉁,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제 뭐 획일화, 균질화 이렇게 번역하는데, 글라이샬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을 나치의 통제 아래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인 국민 총동원령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히틀러는 독일 역사에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히틀러 이전에도 없었고 히틀러 이후에도 아직은 그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통치자는 없습니다. 전제군주나 황제도 법을 만드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권한은 여전히 입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전제군주나 황제도 권력으로 법을 무기력하게 할 때는 있었습니다. 기프트는 영어로 선물을 뜻하지만 독일어로는 독을 뜻합니다. 권력은, 아니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일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를 선택한 독일인들은, 물론 이제 모든 독일인들이 다 히틀러 선택한 건 아니지만 독이 든 권력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독일 비극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계몽군주 프리드리히 2세는 군주를 국민의 제1공복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는 국민을 드높이고 계몽시키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절대로 프리드리히 계몽군주가 아닙니다. 왜 모든 정당들은 해산시키면서도 나치당은 존속시켜야 합니까? 수권법, 독일어로 에얀메이티궁스게제츠를 통과시킨 독일의 우파 정당들은 결국은 히틀러에게 수권법을 수여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고, 예를 들면 중앙당이라든지 독일 민주당이 이렇게 해체되는 과정을 넉넉히 지켜봐야 됐습니다. 여하튼 수상에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준다는 얘기는 국회가 소멸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수권법의 기간을 갖다가 6개월을 줄 것이냐, 딱 한시적으로 4년만 줄 것이냐, 이런 논쟁은 있었지만 히틀러는 수권법이 통과된 이후에 나치당을 제외해놓고 모든 정당들을 해산해버리고 나치 일당 독재를 하게 됩니다. 국가가 항상 총동원령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는 철저하게 권력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나치는 모든 것을 정치에 종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를 갖다 해산시켜 버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정치에 종속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나치 통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지의 승리로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히틀러는 1차 대전의 패배 원인이 총동원령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유대인과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등 뒤에서 배신했기 때문에 좌절되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히틀러의 이런 파악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자신이 수상이 됐던 이 시점에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단호함으로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게 되고, 국민 총동원령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전쟁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짜 진 원인이 등 뒤에 배신자들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을 갖다가 총동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로 등 뒤에서 배신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 히틀러의 기본 의도입니다. 힌덴부르크는, 물론 힌덴부르크만 그런 건 아니고 독일 보수 우파 집단들은 히틀러를 항상 경멸하고 깔봤습니다.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항상 보헤미아 상병이라고 이렇게 경멸했습니다. 독일 군대의 핵심은 프로이센의 오래된 전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친위대를 통해서 자신이 수상이 되었을 때 이제 군부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친위대를 이용합니다. 1934년 장검의 밤은 군부와 히틀러의 공동 협력 아래 나치당의 돌격대 대장인 뢰물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뢰물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히틀러하고 독일 군부는 서로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뢰이 자기 자신을 국방부 장관에 앉혀달라고 히틀러한테 요구하고 독일 국방군을 갖다가 접수하겠다 이러니까 독일 국방군에서 히틀러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뢰의 저런 무례한 짓을 갖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독일 군부가 히틀러에게 강한 불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히틀러도 독일 군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자신에게 수상이 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거리의 해결사로 자처해왔던 이 돌격대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장검의 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자, 프로이센의 기틀을 확립한 프리드리 대제는 이때 프리드리 대제는 프리드리 1세하고 프리드리 2세를 다 포함합니다. 국가가 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국가가 이제 군을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프로이센의 전통을 열었던 프리드리 대제는 군대가 국가를 소유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은 프리드리가 약소국 프로이센을 갖다가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시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틀러는 정반대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군대가 국가를 소유했다 이런 전통을 갖다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히틀러는 패망하는 날까지 독일 군부, 즉 이때 제가 독일 군부라고 얘기한 것은 프로이센의 오래된 전통에 있는 독일 군부와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에 빠지게 됩니다. 프로이센 장군들에 대한 히틀러의 모욕 주기는 히틀러 안에 잠재된 열등의식과 원한의 감정을 잘 드러내 줍니다. 히틀러는 정통 독일 프로이센 장군들이 주축이 된 독일 군부에 대해서 항상 보이지 않는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마인슈타인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그 마인슈타인의 전략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아르덴 숲을 통과하고 프랑스를 갖다가 빨리 굴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마인슈타인은 독일군, 즉 프로이센 전통에 있는 독일군은 절대로 상관을 배신하지 않는다. 독일군은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이유로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는 마인슈타인을 죽이고 싶었지만 마인슈타인은 히틀러가 자기를 죽일 명분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히틀러가 자기 자신이 수상이 되었을 때 프랑스를 굴복시킨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마인슈타인 작전을, 즉 소위 말해서 이제 낫질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낫질 작전을 이용해서 프랑스를 굴복시켰는데 히틀러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공이라고 여기고 싶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독일 군부의 소위 말해서 기갑의 아버지인 구데리안이라든지 이렇게 마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의 탁월한 전략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독일 군부는 이제 전쟁을 갖다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사건건 마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히틀러는 자기 자신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독일 군부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마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히틀러는 1933년 포츠담의 날 행사에서 국민 통합을 부르짖었지만 정작이지 프로이센의 정신적 고향인 프리드리 대제가 묻혀있는 교회를 방문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나치 돌격대를 방문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닌 히틀러도 군부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히틀러는 독일 군부를 갖다 제어할 명분을 늘 찾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33년 2월 27일 국회 방화가 있었고 국회 방화가 있은 다음에 한 달이 채 안 돼서 새 국회는 1933년 3월 21일
포츠담의 날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이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첫 국회를 갖다가 이제 포츠담에서 열게 됩니다. 포츠담은 프로이센 국왕들의 정신적 고향이고 프로이센 애국심의 정신적인 메카였습니다. 가르니전 교회에서 국회 개회식이 열렸고 이날을 기해서 히틀러는 이제 국민 대통합을 갖다 요구하게 됩니다. 힌덴부르크는 이날 독일 육군 원수 제복을 입었으며 비렐림 2세, 그 당시 비렐림 2세는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망명하고 없었습니다. 그 비렐림 2세 아들에게 보란듯이 독일 육군 원수 제복을 입고 경례를 했습니다. 힌덴부르크는 죽을 때 마인 카이저, 마인 파터란트를 외쳤습니다. 즉 나의 황제, 나의 조국. 그는 대통령이었지만 여전히 군주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나치당과 공산당, 즉 극우를 대표하는 나치당과 극좌를 대표하는 공산당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적대적이었습니다. 물론 독일의 우파 정당들도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건 맞습니다. 다만 등급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었고 이들은 나치나 공산당보다는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들과 판사들 그리고 대학교마저 민주주의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 독일인들은 현실에 살지 않고 과거나 미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독일인들은 현재에 살지 않고 과거나 먼 미래에 산다 이렇게 비꼬았는데 니체의 이런 지적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인들에게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자들이 없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자들이 없는 공화주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나마 14년을 버틴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고 어느 역사가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미 말한 것처럼 프로이센의 정신적 고향인 포츠담에서는 폴크스가이스트가 요구되었습니다. 제가 폴크스가이스트를 번역 안 하는 이유는 이 폴크스가이스트를 갖다가 민족정신이다, 국민정신이다, 민중정신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어 폴크는 민족을 뜻하는 나치온과 구별되고 또한 다중들을 뜻하는 마세와도 구별이 됩니다. 폴크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모여있는 대중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족하고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의 폴크스가이스트는 하나의 제국, 하나의 폴크, 하나의 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871년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고 1918년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할 때까지 독일의 제2제국,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이센이 통일의 기초를 닦았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독일의 제2제국의 정신적인 모토였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 보수자들이 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나치는 하나의 제국, 하나의 폴크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했지만 하나의 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제3제국은 하나의 신 대신에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정당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독일의 제2제국과 독일의 제3제국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독일의 제2제국 때 황제였던 비렐림 2세는 독일인들에게 지크하일, 즉 성스러운 신의 승리를 이렇게 외치도록 요구했습니다. 나치는 이것을 갖다가 하일 히틀러로 바꿔놨습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성스러운 지도자 히틀러 이런 뜻입니다. 히틀러조차 독일 정신을 갖다 이용하지 않고서는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히틀러 이전에
독일의 프로이센에 깊게 뿌리 박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구호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상징을 이용한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치는 이것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변형시킨다는 것이 약간의 차이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하나의 독일을 요구했지만 포츠담의 날 행사에서는 독일 국민의 3분의 1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강요된 국민 통합은 나치 집회에서 열성분자들이 보여준 자발적 환희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틀러가 폴크스가이스트를 요구하면서도 항상 히틀러가 자신의 정적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배제했다라는 거, 요 양면성을 갖다가 늘 봐야만 됩니다. 히틀러는 이탈리아 파시즘의 창시자 무솔리니가 스스로를 갖다 두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히틀러도 퓨러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기를 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퓨러, 지도자라, 영도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독일어 페어 퓨러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페어는 독일어로 강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 퓨러는 강하게 끌고 가는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틀러가 무솔리니를 흉내내면서 무솔리니가 스스로 두체 이렇게 얘기했듯이 히틀러도 자신을 퓨러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를 요구했지만 이 퓨러에는 이렇게 강하게 독일 민족을 이끌어가냐 나쁜 쪽으로 독일 민족을 이끌어가냐 이런 양의적인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 요거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히틀러가 이제 독일 국회의사당을 불태워버렸으니까 독일 국회는 크롤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크롤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권법이 통과될 때 그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통합을 강조하는 나치의 폴크스가이스트에는 불행하게도 반대나 대립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박해와 탄압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는 전부 아니면 전무, 이제 오로알 라싱, 독일어는 이제 알레스 오더 니스만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수권법이 통과되는 날 의원님들은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평화와 전쟁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히틀러의 이렇게 그 정책은 모 아니면 도다. 독일에는 애국자 아니면 매국노만 있다. 독일에는 흰옷 아니면 검은옷만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그릇된 이분법, 이것이 이제 히틀러의 기본 정책의 어떤 방향을 뜻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히틀러는 모든 다양한 가능성을 갖다 열어놓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니면 전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히틀러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별할 줄 모르는 전형적인 독재의 어떤 전형입니다. 사회민주당 대표였던 오토 벨스는 히틀러의 반대 의견을 표시하게 됩니다. 상대가 우리의 명예를 노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언제인가는 나치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이며 전 세계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명예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와 생명은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명예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권법도 영원불멸한 신념을 파괴할 힘을 당신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의 확고한 신념, 애국심은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용기, 굳건한 믿음이 더 맑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오토 벨스가 크롤 오페라하우스에서 한 그 히틀러에게 반대하면서 했던 연설하고
1934년 독일의 마부르크 대학에서 파펜이 히틀러를 갖다가 공격한 연설은 유일하게 요 두 개의 연설을 빼놓고 히틀러가 집권했던 그 어떤 시점에서도 반대 의견이 피력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하튼 바이마르 공화국의 3대 정신적 지주 중에서 사회민주당을 제외하고 14년 동안 공화국의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중앙당, 독일 중앙당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수상을 제일 많이 배출했습니다. 독일 중앙당과 오랜 자유주의 정당인 독일 인민당과 독일 민주당이 모두 나치의 기세와 위협 그리고 협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권법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이미 그 국회를 갖다가 불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은 다 해체시켜 버리고 사회민주당의 당원들, 반대가 유력시되는 사회민주당 당원들은 협박을 통해서 아니면 온갖 위협을 가하면서 반대표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은 반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당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 됐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독일의 모든 정당들이 히틀러의 수권법 통과에 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훗날 자기 자신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의 모든 정당이 해체되는 것을 이제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하튼 독일 수권법이 통과되는 날 독일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버린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4년 동안 히틀러에게 입법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을 포함하지만 히틀러가 힌덴부르크의 비상대권과 관계없이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파페는 히틀러를 애워싸고 길들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이어졌습니다. 글라이샬퉁이라고 하는 용어는 전자공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전자공학에서 글라이샬퉁은 모든 스위치들이 한 회로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정부가 지니고 있던 상대적인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어 버리고 지방정부의 모든 그 권한과 고유성이 중앙정부에 통폐합되어 버렸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레닌의 표어를 패러디하면서 모든 권력은 나치당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독일의 다양한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연방정부의 방송국과 이런 어떤 신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괴벨스가 이끄는 국민계몽 선전부로 통폐합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아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참 모호합니다. 누가 아리아인이냐? 이 기준, 이 결정권을 나치가 정하는 겁니다. 대학 교수, 공무원, 변호사 역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의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에드문드 후설이 이제 대학에서 해고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글라이샬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폐합되면서 모든 그 권력과 운영 방식을 갖다가 나치가 일원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나치는 글라이샬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매운동과 온갖 탄압을 다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독일인들은 돌격대를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늘 거래하는 상점이나 유대인 가게를 이용했습니다. 괴벨스는 유대인에 대한 불매운동을 철회합니다. 나치의 첫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치는 이제 훗날 유대인 탄압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유대인을 절멸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벌입니다. 자, 가르니전 교회에서 국회를 개최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나치는 같은 3월 달에 다하우 수용소, 즉 독일이 보호전쟁과 러시아 내전의 어떤 강제 수용소를 갖다가 본떠서 만들었는데
이 다하우 수용소를 갖다 만들고 나치에 반대하는 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하우 수용소에 투옥시켜 버립니다. 역사에서 유토피아를 외치는 자들은 그 이면에 항상 감옥을 같이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외치는 자들은 감옥을 얼마만큼 만들고 있는지도 항상 우리는 감시하고 눈여겨보고 검증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히틀러의 꿈, 몽에는 항상 감옥, 즉 절멸수용소가 같이 이렇게 병행했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프로이센의 전통 중에 하나는, 그리고 프로이센의 미덕 중에 하나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프로이센의 그 군대의 어떤 기초를 내렸던 몰트케는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단 올바른 명령만 내려야 된다는 것이 독일 군대에 확립한 그 몰트케의 기본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장군들은 늘 정당한 명령을 내리려고 노력했고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복종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명령에 대해 절대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올바른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히틀러가 프로이센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1940년 히틀러가 영국과 공중전쟁을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공군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영국과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히틀러는 독일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두 전선에서 싸워야 되는 숙명적인 어떤 지정학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는 1차 세계대전에 저질렀던 이런 양전선에서 싸우는 것을 피하는 것이 뭐 독일 군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주 자명한 그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틀러는 이걸 무시하고 서부전선에서는 영국과의 공중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전선에서 러시아를 갖다 침공하는 이런 이제 모험을 감행했다라는 거죠. 독일 군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히틀러는 독일 군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바르바로사 작전을 전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틀러는 미국이 독일하고 싸우지 않겠다라는데 왜 독일이 먼저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하느냐, 미국에 선전포고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독일 군부의 의견인데 히틀러는 무시해버리고 미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히틀러의 이제 소위 말해서 수권법에서 히틀러의 절대 권력은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단 올바른 명령에 한해서라고 하는 프로이센의 이 전통을 갖다가 히틀러는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틀러는 내가 말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만 있었지 올바른 명령에 대한 이 복종을 갖다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히틀러의 절대 권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독일의 프로이센은 후발주자였지만 학문과 과학 그리고 기술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학문을 장려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국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중세에 우리가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 때문에 이슬람은 세계의 지적 수도였습니다. 프로이센 군주들이 학문을 장려했다는 것은 독일이 그 당시 유럽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들이었는데 프로이센이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강국으로 등장할 때는 이렇게 프로이센 군주들의 학문에 대한 장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국가를 소유했다라는 것, 여기에는 독일 프로이센이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학문과 군대에 투자했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은 유럽의 변방에서 유럽의 중심 국가로 서서히 들어오는 틀을 다지게 됩니다. 히틀러는
프로이센의 이런 학문과 기술 그리고 군대에 대한 이런 투자를 갖다가 오로지 전쟁을 하는 쪽으로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프로이센의 전통에 있는 독일의 전통과 히틀러의 이런 그 명령사유에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노벨상을 탄 유대인 화학자는 과학은 평상시에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전쟁 시에는 조국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제 그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유대인들이 독가스를 갖다가 개발했는데 이제 그 자신들이 개발한 독가스를 갖고 자신들이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히틀러의 제3제국은 학문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학문을 악용해서 유대인을 갖다가 실험 자료나 도구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맹길레 같은 의학자는 이제 유대인을 갖다 마취시키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체 실험을 갖다 단행하는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일본군이 저 만주에서 731 부대를 통해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던 것처럼 나치도 그랬다라는 거죠. 독일어 결단 엔투샤이둥은 갈라진다, 샤이덴이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으로 진행되면 민족의 영광과 부흥으로 이어지지만 결단이 파괴적으로 진행되면 파멸과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히틀러의 제3제국은 천년 왕국을 꿈꾸었지만 13년으로 단명해 버렸습니다. 물론 13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도 인류에게는 크다란 고통이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나치가 저지른 악행은 1000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잔인성과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재무장할 돈은 없었습니다. 알마트 샤우트라는 경제학자는 피폐해진 독일 경제를 재건하고 독일 경제를 정상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매포어음을 갖다 활용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발행한 어음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마트 샤우트를 해임시키고 즉 토사구팽시키고 따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블 정책이라는 것은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 부족한 돈을 갖다 메꾼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자, 유대인의 재산을 박탈하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중앙은행에 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매포음을 발행해가지고 급속하게 압축 성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히틀러는 그 성장의 대다수를 갖다가 군수산업 쪽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어음의 만기가 도래할 때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해 가지고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으로부터 금을 차입하고 또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주데텐 지역을 갖다가 이제 그 주데텐 지역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보헤미아의 그 공업지대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중앙은행으로부터 금을 갖다가 이제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그 어음 결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에 대한 어떤 인종 청소 이면에는 유대인의 재산을 갖다 갈취하는 아주 비열한 경제적 동기가 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늘 고상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현실적으로 자국 이기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그 이기성을 갖다가 이게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나치의 고상한 명분대에는 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취약성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히틀러는 이 오래된 악습을 갖다가
나쁜 방향으로 재현했습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 히틀러는 또다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라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독일을 갖다가 재무장으로 이끌고, 재무장은 곧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걸 뜻합니다. 자, 히틀러의 독일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일단 나쁜 독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독일을 나치로 고정시킴으로써 좋은 독일과 다른 독일이 있었다는 것을 가끔은 망각하거나 너무 인색하게 평가합니다. 좋은 독일과 다른 독일이 있었다는 것은 나쁜 독일에서 잊혀지고 망각되었다는 것, 이것이 나치가 남긴 유산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독일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치의 악행을 재현하지 않는 것이 독일 역사 교육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배우면 세계는 그만큼 살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는 선행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게 동아시아의 역사적 비극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요란스럽게 떨고 있는 것, 이건 정말 꼴불견입니다. 자,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에서부터 1945년 5월 8일 독일 패망에 이르기까지 독일군이 자행한 모든 기록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아닌 다른 어떤 다큐들을 통해서도 독일이 저지른 모든 만행들은 다 이제 거의 다가 다큐로 다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승정국은 나치는 악마고 연합군은 신의 군다라고 하는 이 만이교를 정착시켰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이분법. 만이교는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자, 제3제국이 악의 제국이라는 것이 고착되었습니다. 독일의 야만성은 다 밝혀졌지만 승정국의 야만성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억울하면 출세하라. 왜냐하면 출세하면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사라고 하면 참 쓸쓸하게 들리겠죠. 자, 히틀러는 베를린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그 당시 친위대 소장 비렐름 몽케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 날 오후 2시 한 47분경에 자살하게 되니까 히틀러 생일을 한 2, 3일 앞두고 이런 이제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 비렐름 몽케는 우리가 1933년에 하고 싶었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총통각과 전 세계 유대인들이 1200만 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600만만 죽였으니까 나머지 600만을 뭐 못 죽였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끔찍한 얘기죠. 자, 수권법이 통과되고 독일이 글라이샬튼, 즉 행정 일원화를 진행하면서 나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기록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치가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 이건 이제 나치가 이제 만들어서 그 유포시킨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나치가 패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그 나치의 기록을 갖다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독이 분리되어 있었고, 그 당시 동베를린이 소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동독에 보관되고 있었던 이 나치의 문서들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스스로 배포한 그 자료들에 입각해가지고 우리는 나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 그 70년 동안 이제
나치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선전한 자료들이 아니라 나치에 대한 기록 문서들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공개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나치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1932년 나치가 제1당이 되면서 1933년 1월 31일 히틀러가 수상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그 자세한 내막 과정을 알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독일인들이 다 나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즉 독일인들 5,500만이 다 나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정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렇다고 독일인들이 다 나치에 반대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지만 독일은 능가되지 않는 야만성으로 후퇴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결론을 갖다가 학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를 갖다가 하나하나 검토해 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재구성하면서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1932년 제1당이 되면서 수상이 되는 과정은 독일 보수 우익들의 안이한 계산 착오가 작용하고 있었고 히틀러를 갖다가 절대 권력을 갖다가 주는 이런 발상에는 히틀러가 재선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 때문에 영구 집권을 갖다 노리는 히틀러의 이런 그 어떤 권력에 대한 야심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힌덴부르크는 왜 히틀러를 갖다 수상으로 앉히는 걸 거부하면서도 끝내는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는 데 동의했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계속해서 물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파페는 무슨 근거로 히틀러를 이용하다가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낙관론을 펼쳤을까? 결과는 정반대로 귀착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이 당선되면 예를 들면 1932년의 선거에서 나치가 37.3%, 그 다음에 공산당이 10.9% 정도 되니까 이 두 개의 당만 벌써 합쳐도 과반수 정도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선거에서 제1당과 제3당이 됐다라는 것, 이게 뭘 뜻하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이 당선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오늘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법이 정의를 따르고 집행하기 때문에 공권력을 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보통 이제 국가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구속력이 없는 절대 권력을 법이 집행할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우리는 나치의 야만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부르궁 왕가가 없어졌는데 다시 나폴레옹 3세를 통해서 프랑스가 제정시대로 돌아가는 걸 갖다가 목격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Die Geschichte wiederholt sich zweimal. Das eine Mal als Tragödie, das andere Mal als Farce. 그래서 역사는 두 번 되풀이 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우리는 나치가 다시 재현된다? 이거는 정말 아주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나치가 역사에서 재현되는 것, 이것만큼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히틀러는 수상이 되었을 때 프로이센 정신을 대표하는 힌덴부르크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기존의 보수 우익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나치 돌격대 안에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렘과도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향수를 느끼는 관리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즉 히틀러는 자기 자신이 프로이센의 향수를 느끼는 관리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거에 대해서도 늘 화를 냈습니다. 히틀러가 수권법을 집행했지만 그 수권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히틀러는 보수 우익과 타협하게 됐고 히틀러보다 더 앞서서 살아서 진행되었던 독일의 전통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인슈타인은 독일군이 아니라 프로이센군은 쿠데타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렇게 히틀러에 대해서 이제 말했습니다. 물론 히틀러는 늘 마인슈타인의 이런 건방진 주장에 대해서 안 잊고 꽤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마인슈타인을 제거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프로이센 전통에 있었던 독일의 슈타움 우펜베르크 대령은 1944년 7월 20일 히틀러를 암살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 군부, 프로이센의 전통에 속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마인슈타인과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서로 상반된 태도를 취했다는 것. 그러니까 독일 군부를 상대하는 히틀러도 독일 프로이센의 전통을 갖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하자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군부와 죽는 날까지 애증의 복잡한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틀러가 독일의 전통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상이 되고 나서 18개월 동안 히틀러를 괴롭힌 것은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강력한 전통입니다. 히틀러는 진공이나 백지 상태에서 역사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히틀러는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이 가장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이센의 군대 전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수 우익의 전통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 바로 전에 수상을 지냈던 슐라이어는 히틀러에 대해 미친놈이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슐라이어는 장검의 밤에 이제 암살당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히틀러는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전통을 갖다가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전국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히틀러의 근본 한계입니다. 나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에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치가 집권할 때, 즉 1932년에 나치가 제1당으로 될 때 독일 개신교가 히틀러의 나치당을 지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또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자, 독일 프로이센의 전통 제2제국에서는 지크 하일, 즉 성스러움이 승리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구호였습니다. 히틀러의 제3제국은 지크 하일 대신에 하일 히틀러로 변형했습니다. 즉 히틀러의 부관인 헤스에 의해서 히틀러 개인 우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다. 자, 성스럽다라는 것, 독일어 하일레는 성스럽다, 치료하다, 구원한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스럽다는 것과 구원한다 내지 치료한다는 의미를 지닌 하일이 세속화됐을 때 그 참담한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린 이거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히틀러는 장검의 밤에 군부의 도움으로 나치 돌격대 수장 렘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나치 돌격대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르만 괴링이 공군 총참모총장이 되었지만 영국과의 항공전에서는 패배했습니다. 헤르만 괴링은 1차 세계대전 때 공군 대위로 예편합니다. 그래서 나치 구성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계급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육군 상병이었고 히물러는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는 도중에 독일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히물러는 전쟁 자체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집권자들 중에서
군대에 있어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는 무솔리니가 훗날 두체가 되었을 때 이탈리아 군대를 갖다가 전부 자기 자신의 인맥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졸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도 이렇게 공군 총참모총장을 갖다가 괴링으로 임명했을 때 공군 전체에 대한 괴링의 지휘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영국 침공에 있어서 괴링을 갖다가 총책임자로 역임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적임자를 갖다 썼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제 지도자는 패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히틀러는 알마트 샤트의 매포 어음에 의존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샤흐트의 충고를 무시하고 따블로 올인했습니다. 즉 따서 갚으면 된다.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너무 안이한 생각을 했고 너무 안이한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히틀러는 독일의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치당 안에서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던 뇌물 제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정당인데 국가 전체를 갖다가 폴크스가이스트로 통일시켜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은 있었지만 여전히 대기업을 갖다가 그 특혜를 주고 대기업에 우호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과도한 금욕을 요구하고 이 근육질에 어떤 그 충성을 갖다 요구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히틀러의 이제 이런 화해하기 힘든 어떤 양면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기업은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히틀러가 필요했고, 히틀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예를 들면 뭐 폴크스바겐이라든지 크룹스라든지 이런, 아니면 철강 회사 같은 데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히틀러는 또한 프로이센의 정신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분열되고 대립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지만 폴크스가이스트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가르니전 교회에서 독일의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을 때조차도 히틀러는 독일 인구의 3분의 1을 배제했다라는 것, 이걸 또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의 첫 번째 민주적인 시도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자본가하고 노동자들이 충돌할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를 갖다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소위 말해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면서 너희 둘이 화해와 타협을 못하니까 우리가 회의를 주재해서 대화와 타협을 갖다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렇게 이제 협상 조정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경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습니다. 나치가 아무리 바이마르 공화국을 부정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해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정당, 즉 나치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정책을 갖다가 국민 대통합의 어떤 조건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치가 그만큼은 독일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누가 결단하는가?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결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히틀러에게는 누가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전부였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결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영국의 애튼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망합니다. 독일의 패망에는 히틀러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무책임한 판단과 결단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정치가 갖고 있는 복잡성을 갖다가 의지와 상징 조작으로 만들었지만 정치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결단과 책임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명예와 책임을 강조하는 프로이센의 군 정신이 히틀러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치당의 정치 군인들은 무능했고 독일의 유능한 군인들은 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유능한 군인들은 최종 결단과 최종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적은 이 점에서 연합국이라기보다는 독일 내부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역사가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독일 내부의 적이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것이 제가 아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그 히틀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늘 묻고 토론하고 따지고 싶었던 문제들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불충분한 견해를 좀 조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비판과 생산적인 어떤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